반갑습니다. 고득점으로 화학 단숨에 끝내기 임다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1학년도 7회 미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 7회 기출문제는 이전의 6회차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을 뿐더러 전반적인 개념 전체적인 부분들을 두루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념만 제대로 잡혀있다면 추론하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문제를 푸는데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몇 문제들, 연력학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실험 문제와 같은 내용들에서는 다소 난이도가 그래도 높게 출제가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서는 내가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적용이 잘 안 됐는지 혹은 적용이 잘 됐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좀 매끄럽게 보지는 못했던 건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더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뭐가 있었는지 이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주는 게 조금 더 빠를 건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고 복습한다면 여러분들의 고득점으로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만들어주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문제 풀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주기율표 2주기 원소의 일부에 대하여 원자 번호에 따른 제1 이온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과 같은 주기적 경향성의 예외로 이온에너지가 증가하다가 살짝 꺾이게 되는 부분은 두 군데가 가능한데 하나는 우리가 2족과 13족이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15족과 16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잘 알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가 두 번 증가하다 한 번 감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적어도 우리가 2족과 13족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n번에 해당되는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게 헬륨이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겠고요. 따라서 현재 주어져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n 플러스 2번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원소는 다름이 아니라 원자 번호가 7번인 바로 질소를 뜻하는 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는 우리가 탄소가 돼주겠고 그 앞에는 보론이 돼주겠고 그 다음에는 산소 그리고 플로린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온 에너지의 예외를 가지고 출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아래쪽에서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옳은 설명으로 주어져 있는 걸 질문 주고 있겠죠. 자, 하나씩 선택지 보면서 문제 풀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제1 이온에너지는 n-1번 원자하고 n번 원자하고 서로 비교로 물어본 게 1번 선택지가 될 건데 n-1번 원자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말은 당연히 베릴륨이 돼주겠죠. 그리고 바로 n번째 원자가 보론이었던 거니까요. 따라서 이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이온에너지를 비교해 주자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이온에너지는 베릴륨이 보론보다 큰 거죠. 뭐 때문에 그랬던 거니?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게 되면 그러면 그건 바로 전자를 제거하게 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때문에 그랬죠. 베릴륨은 ES 오비탈에서 보론은 EP 오비탈에서 전자를 제거하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데서 제거를 하게 되는 우리가 보론에서 전자를 제거하는 게 더 수월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있었던 제4 이온화 에너지는 꽤 중요하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 항상 연결지어야 줘야 되는 건 바로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 전자를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 급격한 에너지 증가를 보여주게 되는 건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인 게 될 거예요. 3개까지는 하나, 둘, 3개까지는 쉽게 제거되지만 네 번째 전자를 제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온 에너지가 증가되는 원소가 누가 되겠니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n번 원자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한테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보게 되는 것은 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하나가 제거가 된 따라서 원자과 전자의 수가 3개짜리인 원소가 가장 그 이온화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4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하고 비교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한테 누굴 가지고 와서 물어보든지 간에 이들 중에서는 최소한 적어도 바로 누구의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그렇죠. 보론의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지금 현재 같은 주기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이 되겠고 3번에서는 n 플러스 1번 원자는 EP 오비탈의 전자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말이 안 맞죠. n 플러스 1번이 누구였니라고 하면 그건 탄소였어요. 그러니까 탄소였기 때문에 EP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말은 맞지 않는 거니까 틀렸고요. 4번에서는 최외각 전자의 유액 전하는 n 플러스 2번 원자가 n 플러스 3번 원자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항상 성립이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유액 전하를 우리한테 얘기해 줬을 때 유액 전하는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무조건 크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라고 두시면 되고, 맞아 5번에서는 n 플러스 4번 원자는 홀전자를 2개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홀전자를 2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 원자는 플로린이었기 때문에 홀전자를 1개 갖더라라고 했던 거니까 답은 4번이라고 풀어주면 되네요. 물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갔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확인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중심 원자가 다른 세 가지 플로리나 화합물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BF3, PF3, CLF3. 자, 항상 문제가 나온 분자 구조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래쪽에 말의 문장들을 보지 않더라도 금방 파악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문제들 특히나 풀 때는 늘 당부드린 거지만 입체수 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했던 거죠. 보르는 주변에 플로린이 3마리가 있었고 중심 원자는 결합의 전자를 다 썼으니까 남는 전자 없겠고요. 그리고 PF3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바로 전자 3개를 썼고 남은 전자 2개는 한 쌍의 롬페어가 되겠고 CLF3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번에는 전자 4개 남았으니까 2쌍의 롬페어가 있겠구나. 입체수 합을 가지고 판단해 줬던 내용들 자체는 굉장히 수월했어요. 자, 이 내용들 가지고 질문에 맞게 답을 풀어가보자 라고 하는 거죠. BF3는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네, 맞는 말이었죠. 왜냐면 그 구조는 평면 삼각형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1번은 맞는 말이 되주겠고 2번에서는 PF3는 쌍쌍 모멘트를 갖는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니? 라고 하면 그걸 굳이 다 대답하기보다는 대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결합에 대한 부분들이 대칭이 아니에요. 그럼 결합에 대한 쌍자 모멘트를 다 합쳐주게 되면 그 분자 전체에 대한, 따라서 우리가 결합에 대한 쌍자 모멘트를 합쳐준 거죠. 그 결과가 바로 0이 아니더라. 대칭이었으면 0이 됐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쌍자 모멘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 되어주겠고 3번에서는 CLF3에서 셀과 플로린 사이 결합끼리 모두가 같다라고 했는데 네, 이 말은 맞을 수가 없겠죠. 뭐 때문에 그랬던 거야 라고 하는 걸 분자 구조를 그리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했던 거고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CLF3는 그 구조가 T자형이에요. T자형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분자 내 결합각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하나는 크게는 180도, 약간 구부러지긴 하지만 살짝 작은 결합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도 90도의 결합각보다 살짝 작은 결합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간상의 배열이 서로 구별이 된다가 되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결합끼리는 같을 수는 없겠다라고 했던 거죠. 4번에서는 결합각을 서로 비교로 물어봤던 건데 결합각은 어때요? 입체수 합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결합각은 작아지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다음같이 PF3하고 BF3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했던 그 결합각은 입체수 합이 누가 더 크냐를 질문 줬던 내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결합각은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더 작다. 물론 그 각도를 109.5도보다 살짝 작다. 그리고 120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건 아니었겠고요. 5번에서는 혼소오비탈에 대한 p오비탈의 성분을 가지고 비교로 물어봤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입체수 합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p오비탈의 성분은 증가를 해요. 잘 알고 있던 대로 우리는 BF3는 입체수 합이 3. 따라서 우리가 sp2 혼성이죠. 따라서 p오비탈의 성분의 비율은 전체 3개 중에서 2개만큼의 비율이 되겠고 PF3에서는 BF3에 때와는 다르게 전체 입체수 합이 4가 되겠고 그 말은 sp3 혼성으로 전체 4개 중에 3개가 바로 우리는 p오비탈이 되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p오비탈의 성분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 따라서 답은 우리가 3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 구조 문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입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분자 구조를 그리는 것도 늘 비슷하다고 했던 것 꼭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 입체 수합을 통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가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번의 답은 3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3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H2에 대한 열화학 자료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몰 연용량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보여주고 있고 그 오른쪽에는 상전이 엔탈피를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했지만 용융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고요. 증발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니까 아래 그림으로부터 우리는 적어도 상전이 구간에서는 증발될 때가 기화될 때가 훨씬 더 넓은 구간으로 갈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 관계가 곧 어떤 것으로 연결하면 되겠니? 라고 하면 바로 가열 시간, 상전이 해당되는 가열 시간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전이 해당되는 즉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T의 변화가 없는 구간에서의 가열 시간이 더 긴 것을 우리가 기화 과정으로 봐주면 되겠고 그 앞부분에 열 용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몰 연용량은 1몰을 1켈빈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 자체가 누구랑 거의 같다라고 봐도 되는 거라고 하면 비열과 같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다음 같은 가열곡선에서는 비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가열곡선에서의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기울기는 어때요? 가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곧 열의 크기예요. 그럼 열의 크기가 우리가 그러면 작게 들어갈 때 온도 변화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비열이 작다가 돼주겠죠. 그러니까 비열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울기는 큰 거겠죠. 따라서 비열과 우리가 기울기는 서로가 반비례 관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따라서 액체상일 때가 그러니 기울기는 가장 완만하게 되겠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고체상이라든지 기체상일 때는 그 해당되는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있는 형태가 되겠고, 사실 38이나 34는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구별은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이제 질문을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기압에서 마이너스 50도씨인 일정량의 얼음이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일단 시작은 고체 상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말이 왜 중요한 거라고 하면 그 상태로부터 우리가 150도씨까지 1기압 기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고요. 일정 압력 기준에서 마이너스 50도씨에서부터 우리가 150도씨까지 물을 가지고 얘기해 줬던 거니까 그 말은 최소한 적어도 기체까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가열곡선을 묻고 있었던 거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단위 시간당 일정한 열량을 가준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열을 가준다라고 하는 게 돼주겠고, 그랬을 때 고체부터 기체까지니까 최소한 적어도 우리가 두 번에 거친 상전이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래 선택지들 가운데서는 모두가 다 그런 그래프들을 주로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래 주어져 있는 선택지로부터 그래프를 찾자라고 한다면 앞서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상전이 구간이 돼주는, 그래서 용융 과정과 바로 기화 과정에 해당되는, 증발 과정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먼저 1번과 2번으로 압축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서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한 가지는 액체상일 때가 우리가 바로 비열이 컸기 때문에 몰 용융량이 컸던 거니까,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훨씬 더 가파른 게 아니라 완만하게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다라고 했던 것.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바로 3번의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쉽죠? 자, 이어서 4번 문제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탄소와 산소의 원자부탈로부터 만들어진 일산화탄소의 분자궤도 함수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도를 고른 것은 이라고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준위도표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일산화탄소라고 하게 되는 형태에서 우리가 늘 문제를 풀 때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수 합을 판단해 주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 합은 4하고 6을 더해준 것이기 때문에 10이 되겠고,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결합 차수가 몇 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3차가 되는 것도 너무 쉽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호모에 대한 전자 배치를 얘기해 보자라고 하면 위의 그림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바로 N2형이 된다라고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원자 번호의 합이 15를 넘어가지는 못하잖아요. 원자 번호의 합은 6과 8의 합이기 때문에 14예요. 그러니까 덕분에 우리는 시그마 2p의 전자가 두 개로 꽉 채워져 있는, 따라서 우리는 바로 반자기성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질문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기업번서는 바닥 상태에서 일산화탄소의 결합 차수는 2차이다. 아예 말이 안 맞죠? 이미 파악하고 있던 거니까 3차였었고요. 시그마 ES 궤도 함수에는 탄소의 ES 오비탈 성분보다 산소의 ES 오비탈 성분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그 성분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되겠죠. 왜 니은번은 바로 읽어보고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분자오비탈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죠. 분자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낮은 녀석을 가지고 얘기해 주게 되면 낮은 녀석은 즉 바로 결합성 오비탈을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결합성 오비탈은 어느 쪽에 우리가 기여도가 높겠니? 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그 해당되는 원자 오비탈을 가지고 얘기해 줬을 때 원자 오비탈에 해당되는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낮은 녀석의 바로 기여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에너지 준위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기여도가 크다. 그 말과 같은 말은 우리가 바로 그만큼 성분이 많더라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합성 오비탈에는 에너지 준위가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원자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니라고 하면, 따라서 그만큼 우리가 유액 전하가 큰 원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산소 쪽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니까 니은번은 맞는 말.
디귿번에서는 파이p와 파이p 스타 궤도 함수의 마디면의 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왜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반겹성 궤도 함수, 즉 반겹성 오비탈이 돼주게 되면 둘에 대한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핵 사이에 핵 간 마디의 수가 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핵 간 마디의 수가 우리가 없다가 바로 결합성 오비탈인 거고요. 핵 간 마디의 수가 생겨나게 되는 게 바로 반겹성 오비탈의 특징인 거잖아요. 따라서 같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디귿번은 틀렸다.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죠. 어때요? 분자탑 문제는 사실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전자배치를 기본으로 3차에 해당되는 전자배치를 기본으로 늘 문제를 푼다는 것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두도록 하시고요. 4번의 답은 2번이었고 이어서 우리는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A로부터 P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하여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촉매를 사용한 경우에 반응 좌표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실은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아래와 같이 우리가 촉매를 사용해 주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래 반응물에 해당됐던 에너지 준위는 원래는 같고요. 그 상태로부터 다음과 같이 촉매를 사용해 주게 되면 전체적인 에너지 준위가 다음 같은 경로의 변화를 통해서 달라지게 된 것이고 그 결과로 생성물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면서 반응이 완결되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실은 우리는 촉매를 사용해 주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이걸 그림으로 구현해서 보여주자라고 하자니 아무래도 겹쳐지면 파악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서 떼가지고는 그려준 것뿐이에요. 물론 그래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 거겠지만 원래는 반응물과 생성물 쪽의 에너지 준위 자체는 달라지는 게 없고 중간에 경로의 변화만 생겨서 에너지 준위가 줄었다. 이걸 파악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했던 내용이죠. 자, 촉매비를 사용한 전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 선택지 보고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반응은 AB가 P 플러스 B가 되는 속도 결정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겹쳐서 그림을 보건 겹쳐서 그림을 보지 않건 어쨌든 우리는 촉매를 사용해준 덕분에 에너지 준위가 전체적으로는 전이 상태에서 감소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 준위 격차가 가장 전 상태에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중간체인 AB가 만들어진 이유가 되겠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기억번은 맞다라고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AB는 전이 상태의 활성화물이다라고 했는데 앞서 우리가 AB라고 했던 걸 뭐라고 했었냐라고 하면 AB는 중간에 생겨난 물질인 중간체가 되겠죠. 중간체가 되는 거지 절대로 우리는 전이 상태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전이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상태가 바로 전이 상태가 되는 거겠죠. 가장 높은 상태가 전이 상태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전이 상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질문은 사실은 주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디귿번,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는 모두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반응보다도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이게 실은 촉매를 사용하는 목적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정촉매를 사용했을 때 목적이 되는 건데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였니라고 하면 정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건 혹은 역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가 있건 둘 모두 다가 바로 촉매를 사용해 주게 되면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하면 분명히 둘 모두 다가 감소가 된다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둘 모두 다에 대한 속도, 즉 다시 얘기해서 정반응 속도 상수가 됐건 역반응 속도 상수가 됐건 그 해당되는 주어진 온도에 있어서의 바로 속도 상수 값들이 활성화 에너지가 다 작아진 거니까 커져라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유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던 거니? 라고 했을 때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촉매를 사용해준 덕분에 반응 경로의 변화가 주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반응 경로에만 변화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변화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델타 H, 델타 S, 델타 G 이런 값들은 하나도 바뀌는 건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중간의 경로만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두자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번, D번이 맞는 거니까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했죠? 5번의 답은 5번이었었고요. 6번 이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체 A가 두 개의 B로 분해되는 열화학 반응식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델타 H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도 반응식 옆에 같이 주어져 있네요. 보호가.
자, 용기의 부피가 V1, 온도가 T1인 평형 1에서 부피를 V2로 변화시켜서 도달하게 된 평형 2에 도달하게 한 후에는 온도를 T2로 변화를 시켜줘서 세운 평형 상태를 3라고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으로는 입자 2개 붙어 있는 걸 A로, 그리고 하나짜리를 B라고 나타내주고 있고 입자수를 모형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입자수를 모형으로 보자라고 했던 거니까 우리는 마치 그 입자수를 어떤 것으로 봐주면 되겠니? 라고 하면 몰수로 봐주면 그만이겠지?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입자수를 봐주는 거니까 그대로 같이 세면서 확인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평형 1과 3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각각 A와 B에 대한 개수들이 몇 개씩 있는지 반응물과 생성물로 구별해가지고 같이 한번 쓰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A라고 했던 반응물은 2개씩 붙어있던 녀석이었어요. 자, 그러면 B를 작성해보고 그리고 A도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B라고 하는 건 지금 몇 개 있었니? 그러면 6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A는 3개가 있었던 거고요. 부피는 V1, T1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부피 변화가 생겼고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온도 일정하다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평형상수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평형상수는 그대로일 거예요. 온도가 T1과 T2 있었으니까 이때를 K1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대신 부피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 라고 해서 보니까 A하고 B에 대해서는 개수가 어떻게 달라진 거야? 라고 하면 A는 4개로 늘어나 있고요. B는 당연히 2개가 줄어들어서 똑같이 4개씩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부피 변화를 통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하면 B가 줄었고 A는 늘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덕분에 부피 변화를 통한 평형 이동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반응이 우리가 우세하게 진행돼 준 거죠. 근데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됐다라고 했던 이 말과 같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입자수가 감소가 되는 변화였어요. 입자수가 그러면 감소가 되는 방향 쪽으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서 우세하게 반응이 진행된 거니까 그 말은 그 부피 변화다라고 했던 것이 무슨 변화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따라서 그 부피 변화는 바로 부피를 줄여준 거였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럼 V1보다는 V2가 부피가 더 작은 거구나라고 하는 것도 금세 확인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번에는 부피를 일정하게 두고요. 온도 변화를 줬어요. 온도 변화를 주게 되면 온도를 증가시키냐 감소시켜 주냐에 따라서는 일단은 이 정반응은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제시로 보여줬던 게 있었으니까 덕분에 우리가 정반응 가는지 역반응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봤더니 다시 입자수는 A가 3개가 됐고요. 그리고 B는 다시 6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첫 번째 원의 상태랑 똑같은 상태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건 이미 부피도 달라져 있고 온도도 달라진 걸 같이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온도가 달라졌는데 그 온도가 달라져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 라고 하는 거죠. 온도 변화에 따른 우리가 바로 정반응, 역반응, 우세라고 하는 걸 따져줘야 될 건데, 그 말은 즉 적어도 우리가 K1과 K2를 비교해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 라고 하면 K2가 더 크게 달라진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던 거야? 라고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정반응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됐다라고 했던 그 말은 우리한테 이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준 거니? 라고 했던 게 온도를 증가시켜 준 거구나. 즉 따라서 우리가 바로 온도가 T1보다는 T2의 온도가 더 높은 온도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고요. 덕분에 우리는 바로 정말 더 진행되줘서 다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했구나 라고 한 것까지 보여준 거죠. 오케이? 자, 물론 중간에 계산도 해볼 수 있을 텐데 계산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면 그때 와서 계산해 보도록 하고요. 아래 선택지를 먼저 보고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에서는 비율로 계산을 물어보고 있었고요. 니네에서는 T2하고 T1에 대한 비교인데 이미 찾아준 거지만 T2는 T1보다는 높은 온도다라고 했던 거니까 우리가 바로 니은번에 해당되는 것을 이미 먼저 확인해 줬던 셈이 되겠죠. 디귿번은 말 하나마나 무조건 틀린 거죠. 1과 3다라고 했던 것은 서로 같을 수가 없죠. 왜냐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온도가 T1일 때였고요. 온도가 T2일 때로 온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평상수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온도 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도 틀렸고, 그러니까 기업번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아주 빠르고 손쉽게 1번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가 있는데, 1번에 대한 게 왜 3배 차이가 나는 게 맞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미 온도와 일정한 관계에서 1과 2에서 평형 이동이 일어나서 도달하게 된 걸 확인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말은 다시 해서 우리가 평형상수식을 써준 그 결과가 서로 같다라고 봐줘야 되겠고요.
평형상수식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각 해당되는 입자수를 해당되는 평형상태에서의 부피로 나눠주고 평형상수식을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럼 평형상수식을 작성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b가 2니까 제곱으로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4n을 그러면 우리가 v2로 나눠주고요. 마찬가지지만 분모에 들어가게 돼 A에 해당되는 농도도 우리는 바로 v2로 나눠주고 작성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개수가 2니까 제곱으로, 그리고 그 값은 서로 같다라고 등식관계를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계산을 당연히 잘 하겠지만 비율상 n다라고 썼던 건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죠. 어차피 양쪽에도 다 똑같이 n으로 위아래 들어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요. 다 지워버리고 생각하면 되겠고,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위아래 그대로 다 지워지기 때문에 남게 되는 것은 뭐밖에 남게 되는 게 없겠니? 라고 하면 왼쪽 n과 다 지워주고 나면 바로 v2분의 4만 남게 될 거예요. 좌변에 해당되는 건 뭐가 남을까? 라고 하는 건데 분자해 보게 되면 6의 제곱 36이에요. 36을 분모에 3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3으로 나눠준 거니까 12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분자는 12가 되겠고 분모에는 v1만 남아있게 되겠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겠니라고 하면 약분하게 된 거니까 바로 3배의 v2는요. 반대쪽에 이항시켜 준 것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3배의 v2는 v1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v2는 이라고 했으니까 3으로 나눠준 것이 대주므로 기업번은 맞다라고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런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또 하나 풀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v2라고 하게 되는 부피 관계로 우리가 2와 3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평형상수가 또 몇 배 증가하는지까지도 같이 확인도 가능해지겠죠. 근데 그런 계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3에 대한 평형상수는 사실 계산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좀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상태 계산했을 때 v1분의 12 봤던 것처럼 마찬가지가 되겠죠. 숫자상에 대한 비율은 어차피 12만 남게 될 거고요. 그리고 분모에 남게 되는 건 v2가 남게 되겠죠. 따라서 덕분에 평형상수가 3배 증가한 거구나, 더 증가했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확인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따라서 6번의 답은 1번이었었고 평형상수 구하게 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부피의 비율 관계도 같이 계산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어렸던 문제는 아닌 거니까 르세트의 원리가 잘 적용 안 됐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7번 문제로 이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아민 화합물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네요. 알고 있겠지만 아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학에서 어때요? 유기화학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학에서 유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염기로 우리가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HCl 수용액과 반응시키면 그에 대한 짝산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뒤에다가 먼저 제시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런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염기로 작용하는 거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 주어져 있는 바로 염기의 상수가 10^5 5제곱으로 주어져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이 주체가 되는 바로 약염기 염기의 상수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 짝에 해당되는 그러면 바로 짝산해, 즉 암모늄 이온에 해당되는 짝산해 산해리 상수다라고 하게 되면 둘의 짝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10^-9 9제곱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아래쪽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막상의 그 용액은 0.1몰 농도의 바로 아민 수용액과 0.1몰 농도의 바로 그 짝산 수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N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둘이 같이 혼합이 되어 있다면 평형상수는 그때 우리가 pH라고 한다면 pK 값과 같은 거니까 pH 9 정도는 쉽게 예측도 좀 가능하겠죠. 자, 질문 가서 먼저 확인하고 답을 풀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기업번에서는 아민 수용액에서 아민의 이온화도는 0.1%이다 라고 했는데 기업번에 있다는 표현 자체는 썩 마음에 들진 않죠. 왜냐면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이온화 백분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온화도라고 하게 되는 알파 값은 백분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율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율로만 얘기를 하든 혹은 이온화 백분율로 얘기를 하든 맞는지 확인하는 건 좀 필요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 제시가 되어 있던 거는 0.1 몰농도짜리였기 때문에 초기 농도가 0.1 몰농도가 되겠고요. 다음 같은 약염기 수용액에서의 이온화도 알파라고 한다면 그러면 초기 농도분의 평형상수값 10^5 5제곱이 돼주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루트를 씌워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겠다라고 했던 거니까 그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예요? 10^-2 2제곱이 돼주겠죠. 따라서 원래는 0.01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표현이 돼주겠고요. 만약에라도 우리한테 다음같이 이온화 백분율 혹은 해리 백분율을 가지고 짐을 준다라고 한다면 다음 같은 이온도 알파 값에다가 곱하기 100% 비율로 나타내 준 거니까 다음같이 써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가 1%라고 말해줬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어느 쪽이 되더라도 기업번은 다 틀린 표현이 되는 거니까
기업번은 틀렸어 라고 해주면 되겠고, 니은번서는 그러면 pH가 5.0이 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주 쉽게는 그냥 산의 농도를 계산만 해주면 그만이겠지라고 하는 거죠. 약산 수용액을 가지고 질문 주고 있었어요. 초기 농도가 0.1 몰농도로 위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었고, 해당되는 산의리 상수는 우리가 짝관계로부터 이미 알고 있던 거죠. 1 곱하기 10의 - 9제곱이고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약산만 주화학적으로 있는 수용액이 되므로 약산의 산의리 반응을 통해서 H+ 농도를 간단하게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따라서 덕분에 초기 농도가 0.1이고 평형상수값이 10 - 9제곱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루트를 벗겨내주게 되면 그 해당되는 값은 10 - 5제곱 몰농도가 돼주겠죠. 그래서 pH5는 맞는 말이 돼주겠고, 마지막 디귿번, 다음 같은 수액을 0.1몰 농도의 NaOH 수액으로 적정을 했을 때 당량점에서의 pH예요. 당량점에서의 pH다라고 한다면 그 값이 9.0이 되겠니? 라고 하면 이 말은 안 맞겠죠. 왜냐면 당량점에 우리가 바로 절반, 반당량점일 때 바로 pH가 9.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당량점이라고 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디귿번은 틀렸다라고 풀어줘도 상관없겠고요. 아니면 아예 우리가 약염기 수행이 됐기 때문에 pH가 얼마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다음같이 문제를 풀어가 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니은 하나만 맞는 거니까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선형기 문제는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라고 늘 당부드리는 거예요. 7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는 8번 문제를 이어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반응 A하고 3개의 B가 반응해서 2개의 C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의 온도 전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역대급으로 봤을 때 가장 조금은 치사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그래프가 실선과 점선으로 구별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해당되는 질문이 바로 기업번에서 보여지게 될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다음같이 왜 실선을 끝까지 그려도 되는데 점선으로 그려줬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를 가지고 조금은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상수의 온도 전성의 그래프로부터 두 가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기울기가 돼주는 정보로부터는 마이너스 R분의 반응탈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Y 절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플러스 R분의 델타 S노트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반응 엔트로피에 대한 것과 반응 엔탈피에 대한 부분들을 다 파악해 줄 수가 있는데, 특히나 반응 엔탈피가 아닌 반응 엔트로피의 경우에는 입자수 변화로부터도 보호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입자수 변화를 보게 되면 이 정반응은 입자수가 감소가 되는 반응이었어요. 2개씩 감소가 되는 거죠. 뭐 하나씩만 감소가 돼도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덕분에 바로 우리는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분명히 작은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게 되겠고, 그 말은 B에 대한 보호가 음수값이다라고 하는 것도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에 대한 힌트가 뭐였니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바로 점선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즉 실선과 점선으로 구별해 보게 되는 걸 가지고 보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바로 쭉 이어져 있는 실선까지는 일종의 원점이 돼주는 게 되고, Y축으로의 X축의 원점은 X축의 원점으로 0이라고 준 거고요. Y축으로의 원점이라고 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의 위치가 바로 이 점선을 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고, 그보다 아래쪽이기 때문에 바로 B는 0보다 작은 값으로 그림을 그려준 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예요. 나머지들은 T1에 해당되는 온도로부터의 평형상수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나머지들은 선택지를 보면서 문제를 읽어 나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아래쪽의 기억번에 가서 보니까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 Y 절편에 해당되는 부호를 가지고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번은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겠고, 니은에서는 T1에서의 표준 반응 엔탈피는 다음같이 쓸 수 있겠냐라고 질문 주고 있는데, 마이너스 9.6 곱하기 10의 세제곱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8분의 델타 S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로 다음과 같이 해당됐던 값들을 가지고, 물론 기울기 값이 우리가 양의 값으로 주어져 있는 거니까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여러분들 그냥 생략을 좀 부탁을 드려요. 요 마이너스는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아마 그림으로 이게 딸려 들어가게 되면서 뭔가 약간 그 출력상에 약간 좀 에러가 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바로 플러스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플러스에 해당되는, 왜냐하면 그래프 자체가 양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봤을 때 델타의 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돼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델타 H노트에 대한 부호를 마이너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8.31 R값 곱을 해주고 킬로줄로 바꿨던 이유는 뒤에 10의 세제곱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따라서 단위까지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두도록 하시고요. 마지막 디귿번에서는 그러면 온도와 T1인 정반응에 대한 G 엔트로피 변화를 가지고 물어본 건데 이건 뭐 너무 어이가 없죠. 왜냐면 위에서처럼 우리가 바로 0보다 작은 발열 반응이었어요. 그 발열 반응을 가지고만 봐도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죠. G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건 바로 양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정반응이 진행되면서 G로 열을 내주게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정반응에 의한 건 우리가 G 엔트로피가 증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디귿번도 맞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사실은 기업번에서 우리가 바로 B라고 했던 그 Y좌표에 해당되는 부호를 파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었어요. 8번의 답은 7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피가 25리터, 압력이 1기압인 1몰의 이상기체가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처음 상태로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돌아온다는 말이 생각보다는 꽤 중요하죠.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순환 과정을 뜻해요. 순환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바로 어떠한 것도 상태 함수의 변화는 없더라라고 하는 게 되겠죠.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해당되는 델타 H가 됐건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됐건 엔트로피 변화가 됐건 자에너지 변화가 됐건 이런 값들은 다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전부 다 0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순환 과정을 통해서는 바로 1이나 열과 같은 경로함수들은 열이 되진 않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나머지들은 각각의 상태 1에서 2, 3를 거쳐서 변화가 생길 때마다 어떤 질문들을 주고 있는지 같이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에서는 지금까지 연력학 자체를 시험 문제로 물었던 적이 3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제 비중은 높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출제가 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기도 하는 건데 가장 기본에만 충실하게 문제를 봐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늘 출제를 합니다. 기업번서는 기체 엔트로피를 가지고 물어봤죠. 바로 엔트로피라고 했던 무질소도를 가지고 물어봤던 거고요. 무질소도에 늘 변수가 되는 것은 온도하고 부피예요. 1과 2를 가지고 비교로 물어봤는데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오로지 달라진 거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만 달라진 거니? 라고 하면 바로 부피가 1에서는 25리터였었고요. 그리고 2에서는 50리터였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실은 이것도 우리가 쉽게 짐작이 되는데요. 우리한테 애초에 제시가 되어 있었던 문제 조건으로부터 보게 되면 온도는 따로 제시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냥 온도를 뭐 만약에 첫 번째 원의 상태에서를 우리가 T0라고 한다면 그러면 몰수 달라질 건 아니겠고 압력도 달라질 건 아니었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난 것만큼 온도도 늘어나게 된 거고요. 온도도 늘어났고 부피도 늘어났으니까 엔트로피는 당연히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무질서한 정도라고 하는 것은 공간도 늘었고 온도도 늘어났으니까 더 무질서하게 움직여지게 되겠죠. 따라서 기업번은 맞다가 돼주겠고 니은번에서는 상태 2에서 상태 3로 바뀌게 될 때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바뀌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질문이 우리한테는 바로 1이었어요. 1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1은 P 델타 V가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0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니은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 디귿번에서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1과 3의 상태가 서로 같은 거니? 라고 했는데 1과 3에서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온도가 일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처음의 상태 온도를 T0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3라고 했던 것도 온도가 T0로 계속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변화가 생겼다라고 했던 거니까 내부 에너지도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오로지 온도에만 변수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도 맞는 말이 돼주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기 때문에 답은 간단하게 7번이라고 그냥 읽고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력학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는 건 대부분 경로 함수가 되는 열과 일을 계산하게 되는 게 더 많은 거지 상태 함수는 사실 그렇게 계산할 일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력 함수 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간단하게 기본적인 변수 관계들만 확인을 좀 당부드리고요. 우리는 10번 문제로 이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온도 T에서 기체선과 평을 일고 있는 액체 A와 압력이 P인 기체 B가 두 개 2리터 용기에 각각 들어있는 상태 1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출발하고 있어요.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평형이죠. 근데 그 평형이 기체상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액체 A에 해당되는 즉 증기압에 대한 걸 가지고 제시를 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이 두 용기를 연결하고 있는 관은 콕으로 닫혀져 있는 첫 번째 상태로부터 콕을 열어서 도달한 게 두 번째 상태이고 온도를 2분의 3T로 가열해서 도달한 게 세 번째 상태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항상 증기압에 관련된 부분은 그 온도에 따른 증기압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에는 문제를 풀어갈 도리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제 아래쪽에
온도와 T와 2분의 3T에서 A의 증기압은 P기압과 2분의 2P기압이다라고 하는 각각을 다 알려주고 있었던 거니까 이 제시된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 주세요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최소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로부터 A하고 B에 대해서 각각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T로 일정하다라고 했던 것은 1과 2 모두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A라고 했던 기체는 1리터에서 우리가 바로 P기압으로 있었던 거죠. 왼쪽과 오른쪽 순서, 위아래 순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A라고 했던 것과 그러면 B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해 줬을 때 A는 그러면 우리가 바로 P기압으로 있었던 거고요. 물론 B는 그림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P기압으로 있었던 거죠. 다만 둘에 대한 차이점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서로 부피가 다른 용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1리터와 2리터. 따라서 몰수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몰수가 어떻게 되겠니? 라고 했을 때는 몰수는 우리가 바로 일종의 N이 돼주겠죠. 그리고 몰수는 N이 돼주겠죠. 왜냐면 부피가 2배가 더 컸던 건 비기체가 들어있던 환경이었으니까요. 그죠? 물론 비기체는 그냥 이상기체인 것 뿐인 거고요. 자, 그리고 코 열어주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은 적어도 B는 분명히 몰수가 달라질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정된 변수로서는 B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몰수가 완전히 고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A라고 했던 것은 증기압이 되기 때문에 압력이 고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일단은 코 열어가지고 도달한 2의 상태가 됐을 때 달라질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바로 P기압이 되겠죠. 하지만 A라고 했던 것과 다르게 B는 그 P기압인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부피가 2리터에서 토탈은 3리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된 그 비율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압력은 감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P기압에다가 몇 배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부피가 늘어난 비율만큼 따라서 3분의 2배만큼 우리가 바로 압력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상태 3가 되면서 온도를 2분의 3T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A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압력을 따로 계산할 거냐? 계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증기압을 읽어만 주면 돼요. 증기압이 2P기압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만 주면 그만이겠죠. 대신 비기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달라질 부분들이 생기겠죠. 부피가 달라질 것도 아니겠고 몰수가 달라질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온도만 우리가 달라졌으니까 온도가 증가된 비율만큼 압력도 증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게 3분의 2P기압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B는. 그 3분의 2P기압으로 있었던 상태로부터 온도가 증가됐던 비율 2분의 3배 증가된 게 있었으니까 그 2분의 3배 증가된 것만큼 압력은 증가가 돼주겠죠. P기압이 됐겠네요. 그렇죠? 자, 이 정도까지 파악을 했다면 이 내용들 가지고 질문에 맞게 대답을 찾아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기업번에서는 원에서의 몰수를 가지고 먼저 비교로 물어봤는데 그건 이미 우리가 같이 찾아줬던 거잖아요. 기업번에서는 바로 B가 A보다 2배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던 것이므로 기업번은 맞는 말이 되주겠고요. 니은번에서는 2에서 혼합기체의 전체 기체 압력은 P기압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말이 안 맞죠. 왜냐면 우리가 바로 B기체도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 전체 압력이 P기압이 되겠어요? 이 말은 아예 안 맞겠죠. 물론 제대로 고쳐주자면 P기압과 3분의 2P기압이 되기 때문에 합쳐주게 되면 우리는 바로 3분의 5P기압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긴 할 거예요. 디귿번에서는 이번에는 몰수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A기체에 해당되는 몰수를 3에서랑 1에서랑 비교로 물어보고 있어요. 분명히 기체상의 몰수는 좀 달라지게 되겠죠. 왜냐면 부피도 달라졌고요. 압력도 달라졌고요. 온도도 달라졌거든요. 그런 덕분에 우리가 바로 기체상의 몰수가 얼마나 디귿번에서는 A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A의 몰수라고 하는 것 NA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NA의 몰수가 우리가 바로 3가 되면서는 1에 비해서는 비율 관계만 우리가 따져보면 사실 간단하게 답을 찾아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수가 우리가 1일 때 몰수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몰수라고 하는 건 압력과 부피의 비례가 되죠. 압력은 분명히 P기압에서 2P기압으로 2배가 증가를 했어요. 압력에 대한 건 그대로 우리가 파란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P기압으로서 우리가 2배가 증가를 해줬고요. 부피는 몇 배가 달라진 거니? 라고 하면 부피는 다음같이 처음에는 1리터로 있었던 거지만 콕이 열어지게 되면 우리는 토탈이 3리터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합쳐주게 되는 3리터가 돼줄 거예요. 따라서 부피가 증가된 비율만큼 우리가 바로 액체가 기체로 증발도 더 많이 늘어나서 기체상의 몰수가 3배가 증가됐겠죠. 결정적인 힌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마지막에 있었던 온도예요. 온도가 2분의 3배만큼 증가가 돼준 건데 그 2분의 3배 증가됐다라고 하는 걸 몰수 입장으로 따져보자라고 한다면 몰수하고 온도는 서로 반비례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온도에 대한 부분은 바로 반비례가 되므로 3분의 2배가 돼주고 있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그러면 3이 서로 지워지고 2배가 되기 때문에 그 곱은 바로 4배가 돼주겠죠.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은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간단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풀 수 있으려고 하면 제한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제한되는 조건들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명확하게 최근에 좀 달아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 원래는 다음 같은 조건들을 다 명시해 주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단 조건에서 보면 액체 A의 부피의 변화는 연결된 관의 부피하고는 다 무시를 하겠다. 분명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바로 콕을 열어가지고 달라지게 되더라도 연결관에 해당되는 부피들까지 바뀌는 부분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액체상이 증발하게 되면서는 분명히 액체상의 양이 줄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부피도 늘어난다라고 봐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런 거마저도 다 무시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비기체라고 했던 것도 A기체하고 우리가 혼합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표면상으로 보면 액체의 바로 A의 표면에 부딪히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용해되지 않아야지만 어떤 게 달라지지 않겠니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A과 B가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이 있어줘야지 바로 B기체의 몰수는 우리가 일정하더라,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B의 기체의 압력이 A의 증기 압력에 영향을 주는 건 무시하고 나머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을 그대로 따르는 걸 보겠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바뀌지 않을 거라고 명시를 하고 봤던 내용들은 다 조건으로 이미 변화 없는 거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기압의 혼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기본적인 변수들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실험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만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풀어가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기업번, 디귿번만 맞는 거였으니까 답은 5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조금은 까다로웠던 문제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건들, 달라지는 변수들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는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25도씨에서 세 가지 수행의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25도씨에서 RT값은 24.5 atm 리터/몰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용의 원에 대한 건 우리가 수행 1리터당 용해된 용질의 양이 x몰 AX라고 주어져 있고요. AX라고 하는 화학 자체가 좀 의심스럽죠. 아래쪽에 봤더니 바로 완전히 해리가 된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즉 우리한테 꽤 중요하죠. 완전히 해리가 되기 때문에 덕분에 반토 분자는 2가 되는 거겠고요. 이때 삼투압이 0.002 곱하기 RT값 24.5로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삼투압에 해당되는 표는 곧 우리한테 어떤 정보가 되겠니? 라고 하면 앞부분에 있었던 소수점들에 대한 표현들이 바로 몰농도차 곱하기 RT값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 수행의 몰농도, 토탈에 대한 몰농도를 제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해당되는 값이 0.002 몰농도가 되는 거다라고 했었고, 따라서 1리터당 우리가 X몰의 AX가 녹아 있는데 그게 반토프인자가 2배까지, 그러면 1분의 X잖아요, 몰농도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이 1리터 조건이었기 때문에 X몰이 곧 그대로 농도죠. 즉 그러면 EX가 0.002가 되겠죠. 덕분에 우리는 그 X값을 금방 알아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X 곱하기 우리가 2가 바로 0.002 몰농도가 돼주는 거니까,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X값이 0.001이라고 하는 건 금방 암산도 가능하겠고요. 자, 그리고 0.4g에 해당되는 B가 녹아있는 게 용액2였는데 이때 해당되는 몰농도차도 똑같이 0.00 이몰농도라고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가는 의미는 또 뭐가 되겠어요? 질량 줬으니까 뻔한 거죠. 질량 나와 있고 해당되는 바로 이 질량의 몰수가 얼마가 되더라. 그렇죠. 이 값이 그대로 몰농도로 읽어질 수 있는 거니까 몰농도가 곧 그대로 몰수로 읽어질 수도 있겠죠. 0.002몰이 돼주겠죠. 자, 그러면 양쪽을 누구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0.002라고 하는 건 1000분의 2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00분의 1인 거죠. 양쪽에 500배를 해주게 되면 아주 손쉽게 우리는 몰질량을 찾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500배 해주게 되면 얼마인가요? 0.4 곱하기 500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찾아주게 되는 거니까 몰질량도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해낼 수 있을 거예요. 어려웠던 건 아닌 거니까, 그치? 자, 따라서 우리가 몰질량은 얼마가 되겠다? 그러면 200이라고 하는 거 찾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쉽게 암산으로 찾아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관건은 용액 3가 되겠죠. 왜냐면 아래쪽에 봤더니 반응식을 보여주면서 평형상수 같이 제시해주고 있는데 좀 독특한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해당되는 B의 몰 질량이다 라고 했다면 몰 질량은 얼마? 그러면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0.4g 나누기 우리가 바로 0.002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200이라고 하는 걸 쉽게 찾아줄 수가 있었겠고, 자, 아래쪽에는 우리가 바로 다음과 같이 0.002몰과 0.002몰의 비를 가지고 반응시켜줘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가 0.005몰 농도라고 준 거예요. 근데 약간 좀 특이하죠. 더해준 것보다 농도차가 더 증가를 해버리게 됐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니? 라고 하는 건데요. 다음과 같이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할지라도, 즉 처음에 넣어줬던 것은 0.002몰 농도, 마찬가지로 100% 해리가 되니까 0.002몰 농도, 처음엔 없었죠. 자, 문제는 그래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토탈의 합은 분명히 입자수가 감소되는 거니까 농도차가 뭔가 그 합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실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응하지 않게 되는 바로 X-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X-는 무조건 0.002는 있는 거니까 100% 해리가 되는 것으로. 따라서 우리가 몰농도 토탈에 대한 합이 얼마로 제시가 돼 있었니? 라고 하면 0.003몰, 5몰 농도로 제시가 되어 있었던 거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돼야 되겠어요? 나머지, 그럼 우리가 바로 0.002를 제외한 나머지들에 대한 합이 바로 0.003이 되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 말이 곧 무슨 말이 될 거라고 하면 합이 0.003이 된다. 0.004였어요. 합은. 그러면 이 둘을 더해주기만 하면 0.004였죠. 근데 0.001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반응이 딱 절반만큼 간 게 되겠죠. 아, 따라서 우리가 절반이 줄어들어서 0.001몰 농도로 남아있게 되겠고, A 플러스도 0.001몰 농도로 남아있게 되겠고, 바로 BA 플러스가 0.001몰 농도만큼이 증가되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로 토탈에 대한 합이 0.005가 돼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라고 줬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평형상수도 쉽게 계산이 이제는 가능할 거예요. 평형상수식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0.001의 제곱분의 둘이 똑같은 값이니까 분자는 0.001이 되겠죠. 따라서 위아래 그대로 우리가 곱을 해주게 되면 100만 배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평형상수는 10의 세제곱 1000이다 라고 하는 것. 따라서 디귿번도 맞고 니은번도 맞고 기억번만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6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쉽죠? 자, 이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크롬의 CL이 3개, 6개의 물이 결정수로 주어져 있는 화학식이 있고요. 여기에 킬리트리간드인 ACC- 그리고 에틸렌다민과 반응시켜서 각각 팔면체 크롬 척화물 A, B를 합성하는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성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한테 유의미한 것은 바로 ACAC-라고 하게 되는 것은 두 자리 리간드이고 마이너스 1가짜리인 두 자리 리간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배이원자가 바로 산소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중성의 리간드인 질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화학식으로 알맞게 들어가게 될 A하고 B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이 내용들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A라고 했던 것과 B라고 했던 것의 비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라고 했던 것에 대한 화학식은 뭐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거냐면, A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크롬에다가 바로 두 자리 리간드인 산소가 배이원자가 되주는 ACAC-가 세와 결합한다는 거예요. 덕분에 마이너스 1가짜리가 세와 결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중성의 화합물을 이루게 된 거죠. 그 힌트로서 나와 있었던 게 위에서 바로 반응식에서 3개 Cl-가 떨어져 나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로 B라고 했던 것은 어떤 게 되겠니? 라고 하는 거냐면 B는 우리가 크롬이라고 했던 삼가 양이온에다가 중성의 리간드인 바로 에틸렌다민이 3마리가 결합을 한 거예요. 대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는 삼가 양이온의 착연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CL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다음같이 상대 이온으로 붙어있게 되는 결정을 이루겠다라고 제시해 준 거죠. 그리고 이 둘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배이원자가 우리가 바로 산소인 것과 질소인 두 자리 리간드의 차이점, 이 부분을 암기해서만 문제를 풀지 말고 주어진 자료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즉 흡습 파장으로 얘기를 해줬던 건데, 그 흡습 파장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지는 색깔이 각각 보라색과 노란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둘에 대한 관계들을 우리는 가지고 바로 보색 관계로서 흡습 파장을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A는 자주색이라고 했던 거니까 반대쪽에 대한 흡습 파장은 바로 연두색이 되어주겠고요. 그리고 B라고 했던 건 노란색 결정이다라고 했던 거니까 반대쪽에 해당되는 흡습 파장은 바로 보라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보색 관계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좀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그 흡습 파장이 더 짧다라고 하는 것은 보라색이 더 짧은 거잖아요. 덕분에 우리는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비교해 줬을 때 어느 쪽이 더 크겠니? 라고 하냐면 바로 파장이 더 짧은 쪽 흡수한 쪽이 갈라짐이 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났던 이유가 바로 산소와 질소라고 하는 배원자의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했던 부분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내용들인데, 이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더 추가로 질문 주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하번선 A는 우리가 기하성체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는데, 기하성체가 존재하지는 못하죠. 뭐 때문에 그러겠니?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거죠. A하고 우리가 바로 B 모두 다가 기하성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모두가 다 킬레이트 리간드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킬레이트 리간드만 우리가 바로 결합을 하게 된다면 기하성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위성 이성질체, 즉 광학 이성질체가 존재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기하번은 틀린 게 되겠고, 두 번째 니은번에서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서로 차이가 나겠니? 라고 한 건데 차이가 나죠. 그 이유는 바로 Cl-와 같은 상대 이온은 우리가 100% 해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수용액에서. 따라서 우리가 수용액에 넣어주게 되면 100% 해리가 되는 것이었으므로, 따라서 덕분에 용해도는 누가 더 크니라고 하면 중성의 우리가 척화물보다는 해리가 될 수 있는 상대 이온과 바로 차기온으로 해리가 가능한 쪽이 훨씬 더 용해도가 높다라고 했던 거죠. 따라서 용해도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던 것. 마지막 디귿번은 이미 풀어뒀던 내용이었죠. 이미 우리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는 흡수 파장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했었다. 따라서 답은 6번, 니은번, 디귿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어때요? 풀어볼 만한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제대로 암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12번의 답은 6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5도씨에서 1리터당 약산과 짝염기가 각각 1몰이 들어있는 pH가 7.0인 완충액이 있다. 그림은 이 1리터에 바로 1몰 농도의 HCl 수용액을 가한 경우와 1몰 농도의 NaOH 수용액을 가한 경우의 부피에 따른 용액의 pH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아래쪽으로 우리가 pH 곡선이 내려가게 된다는 것은 산이 첨가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염기가 첨가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주면 되겠고요. 따라서 위쪽은 우리가 바로 염기 첨가, NaOH 첨가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은 바로 HCl 첨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먼저 그래프의 모양으로부터 파악이 가능하겠고요. 그러면 그 부피가 0.4리터만큼 첨가가 돼준 B 혹은 1리터만큼 첨가가 된 C에 대해서 우리가 A, B, C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한 약산과 그 짝염기에 대한 비율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로 물어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 써놓고 문제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우리가 바로 약산과 그 짝염기들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얘기해 줬을 때 어떤가요? 각각 우리가 바로 1몰씩 들어있다라고 했던 게 A였어요. 그리고 pH가 7이다라고 제시를 해주고도 있었죠. 그 정보는 우리가 최소한 적어도 그 힌트로부터 pK 값이 7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먼저 알고는 시작할 수 있긴 하겠죠. 약산이 A라고 했던 점에서는 바로 약염기도 둘 다 똑같이 1몰씩 들어있었다. 자, 그런데 B점으로 가면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바로 pH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산을 첨가한 건데 1몰 농도짜리를 0.4리터를 첨가해 줬어요. 그러면 0.4몰의 강산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럼 0.4몰의 강산을 넣어준 것만큼 약염기가 반응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0.4가 줄어서 0.6몰이 남아있게 되겠고, 그럼 그 0.4몰이 증가된 건 그의 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니까 1.4몰이 늘어나서 바로 우리는 HA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C점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C점은 그래도 AB처럼 약산과 그의 짝염기를 공존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1몰계의 강염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강염기가 들어간 것만큼 바로 그에 해당되는 짝 염기로 전부 다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따라서 A-만 우리가 바로 2몰이 존재를 하게 되고 1몰에 해당되는, 즉 1리터로 줬기 때문에 1몰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강염기를 넣어준 것만큼 약산은 다 반응해서 남아있는 게 거의 없겠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물론 토탈에 대한 부피도 분명히 서로 다른 차이점들이 있을 거예요. 토탈에 대한 부피를 생각해 보게 되면 처음에는 1리터로 우리가 A가 있었지만 B점에서는 0.4리터 추가된 거니까 1.4리터, C점에서는 1리터가 추가된 거니까 우리는 바로 2리터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정보를 가지고 계산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최소한 우리가 바로 토탈 부피가 다른 차이점들도 파악은 해두고 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로 가서 나머지 확인해 보면서 맞는지 틀린지를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 번선은 짝염기의 바로 염계리 상수값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미 그건 우리가 제일 먼저 그래프로부터 확인이 됐던 거잖아요. 사내리 상수가 우리한테는 바로 힌트가 됐던 거죠. pk 값이 7이었기 때문에. 니은 번선은 A 용액과 C 용액을 혼합한 용액의 pH를 가지고 질문 주고 있었어요. 자, 밑에다가 그러면 하나만 더, 위에다가 옆에다 하나만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옮겨놓고 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같이 우리는 약산과 그 짝염 계당되는 것들을 APC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었는데 니은번에 대한 질문은 뭐가 되겠어요? 둘을 혼합을 해주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혼합을 해주게 되면 A는 1몰과 2몰이 더해지게 된 거니까 바로 3몰이 돼주겠고 C 용액에는 A가 없었기 때문에 약산의 A는 1몰이 있었겠죠. 약산과 그 짝염기의 비율이 1대 3이 돼주므로 바로 7에다가 pK 값에다가 로그 2만큼 더해주는 게 아니고요. 로그 1분의 3만큼을 더해줬어야 되겠죠. 따라서 니은번은 틀렸고요. 디귿번에서는 A에서 C의 용액들 중에서 완충용액 가장 큰 걸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곧 B가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이건 안 되겠죠. 왜냐면 약산과 그의 짝염기 합을 가지고 먼저 비교를 해주는 건데 합을 보게 되면 우리가 A하고 B는 서로 차이점이 없죠. 합은 둘 다 바로 2몰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합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고요. 즉 첫 번째는 서로 동일하고요. 두 번째를 가지고 따져주는 거니까 결국은 약산과 바로 그 짝염기에 대한 차이가 작을수록 우리는 완충 용량이 높겠다라고 했던 것이 되주므로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A와 B를 비교해주게 되면 A가 돼줘야 되겠죠. 어차피 C는 완충액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답은 우리가 기업번 하나만 맞더라.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13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우린 이어서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현 25도씨에서의 몇 가지 화학종에 대한 열학자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표준 승화 엔탈피,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표준 생성 엔탈피, 결합 엔탈피,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는 격자 에너지. 이러면 우리가 적어도 Na2O라고 하게 되는 이온 결합 화합물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뭔가 묻고자 하는 건가 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료의 값들을 가지고 계산할 건 대략 짐작은 될 거예요. 아래 선택지를 가서 확인해보고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의 기업번에서는 다음같이 질문을 주고 있네요. Na 플러스 기체상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풀어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해당되는 정의의 반응식을 좀 작성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Na 플러스 기체상의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한테 바로 생성이라고 하는 건 원소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안정화 원소 상태인 고체 상태로부터 Na 플러스 기체 상태가 만들어질 때 에너지 변화를 물어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 다음 과정으로 필요했던 건 Na 플러스 기체상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죠.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라고 하는 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중성 상태의 바로 기체 원자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 해당되는 값이 위에 표에서 제시가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값을 고려해주게 되면 그 값은 바로 490kJ로 주어져 있었던 거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연결만 해주면 될 텐데 그게 바로 승화 엔탈피가 돼주겠죠. 그래서 승화율이 제시가 되어 있던 값이 110kJ였어요. 둘을 더해주게 된 거니까 빼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 값은 얼마가 되더라. 따라서 우리가 바로 더해준 값이 되는 거니까 600kJ이 돼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기업번은 틀렸다라고 풀어주면 되겠고 니은번선은 Na2O 고체상의 표준 생성 엔탈피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Na2O가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두 개의 원소인 바로 고체 상태로부터 그리고 2분의 1 O2 기체로부터 그리고 그 결과로 누가 만들어지는 이온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의 바로 반엔탈피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격자엔탈피가 위에 주어져 있었어요. 이온결합 화합물에 관련된 부분은. 이 격자엔탈피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 이온결합 화합물 1몰을 끊어서 다음같이 우리가 바로 양이온 기체상과 음이온 기체상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격자엔탈피라고 하는 양수값으로 준 거잖아요. 네, 양수값도 쓸 수 있고 음수값도 쓸 수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오른쪽에 이온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방향 쪽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볼을 반대로 써서 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480으로 바꿔서 봐줄 필요가 있게 되겠고 나머지들은 연결만 해주면 될 건데요. 그 연결 가운데서도 첫 번째 소듐 양이온 기체상이 원소로부터 만들어지는 건 이미 위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구해준 바가 있었어요. 600kJ이 있었던 거니까 그 600kJ의 2배가 돼주는 바로 1200kJ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O2-에 바로 기체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원소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정보도 위에 문제에서 이미 표에 같이 제시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 값이 얼마였던 거니라고 하면 그 값이 우리한테는 900kJ로 이미 제시가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뭔가 절반인 거냐 그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해당되는 O2- 기체가 1몰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했던 거니까. 따라서 덕분에 1200과 바로 900 더하기 마이너스 2480이에요. 따라서 그 합을 더해주게 되면 다음같이 마이너스 380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번은 맞고 기억번은 틀렸었고요. 마지막 디귿번, 그러면 산소 중성기체 원자가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O2- 기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표준 반응 엔탈피를 가지고 물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한테 위에 주어져 있던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문제를 풀어가주면 되겠죠. 누굴 이용해줘서?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줘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건데 이용할 수 있어요. 산소 기체 원자의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게 되면 위에서 우리한테는 어떤 값이 주어져 있었니? 라고 하면 결합 엔탈피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었잖아요. 결합 엔탈피를 이용하게 되면 결합 1몰을 끊어서 만들어주는 게 두 개의 산소 기체 원자이지만 그걸 절반 나눠주게 되면 따라서 우리한테 제시가 돼 있었던 500kJ이라고 했던 걸 이용해줘서 결합을 끊는 게 아니라 결합을 끊어서 우리가 바로 산소 기체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산소 기체 원자가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1몰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므로 절반 나눠만 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전자에 대한 부분에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으로 보라고 얘기했었고 산소 2- 기체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는 이미 문제를 풀면서도 같이 확인했던 바지만 바로 900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총합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총합을 빼주게 되잖아요. 따라서 900에서 250을 빼주게 되므로 650은 맞는 말이 되주겠죠. 따라서 디귿번도 맞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저하게 위에 주어져 있었던 반응 엔탈피를 활용해 주는 데 있어서 특히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주로 활용한다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을 질문으로 주고 있는 거고요. 그걸 위에 말로 써도 다시 한번 힌트로 얘기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무조건 헬셀 법칙만 가지고 반씩 더한다 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거의 잘 안 풀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6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어서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황산의 제조와 이용에 관련된 반응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반응, 나반응, 다반응이 다 각각 주어져 있는데 개수들은 이미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반응에 대한 건 특징적인 게 산소랑 반응을 하게 되죠. 다음같이 산소랑 반응, 즉 원소랑 반응하게 된다면 꼭 산소랑 반응 연소만 떠올릴 필요는 없어요. 원소하고 반응하게 되면 그 원소가 화합물의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 되겠죠. 나반응에서는 SO3가 물과 반응해서 황산이 된다라고 준 거니까 이런 반응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산염기 반응이 되겠죠. 흔히 비금속 산화물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액성이 뭐가 되겠니? 라고 하는 바로 산염기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다에서는 BaO2가 황산에다가 반응을 하게 되면 BaSO4라고 하게 되는 고체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제시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대략 짐작은 되겠네요. 우리가 가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반응은 산염기 반응이 되주겠고요. 그리고 다반응은 침전 반응인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돼주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힌트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 기억번서는 H2S 1몰당 이동한 전자의 몰수가 6몰이 맞느냐라고 질문 주고 있는데 이건 바로 산화수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만 우리가 확인해 준다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지겠죠. 산화수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황은 수소가 플러스 1자리가 두 개가 있으므로 마이너스 2였었고요. 그리고 SO2가 되면서는 황에 대한 산화 상태라고 하는 건 산소 마이너스 2자리가 두 개가 있었으므로 플러스 4가 돼주겠고 따라서 우리가 산화수가 바뀐 걸 가지고 보게 되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로 산화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은 플러스 6만큼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앞의 개수는 이 이후에 우리가 서로 주고받게 되는 전자 개수가 같아지도록 두 배가 달라붙어 있는 것 뿐인 거잖아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다음같이 H2S 1몰당을 기준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덕분에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6몰이 되는 거니까 기억번을 맞다라고 읽어주면 되겠고 니은번에서는 그러니 산화수가 증가했겠니? 라고 하는 건데 산화수 증가는 없죠. 마찬가지로 SO3에서는 산화 상태가 바로 플러스 6이었었고요. 황산에서의 황에 대한 산화 상태도 플러스 6이기 때문에 특히나 산염기 반응이 돼주는 거니까 우리가 산화수가 증가되거나 감소가 되는 건 없겠죠. 같다라고 봐줘야 되겠고요. 디귿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BaO2에서 우리가 환원자로 작용할 거니라고 하는 건데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륨이라고 하는 녀석은 산화 상태가 바로 이족이기 때문에 플러스 2로 있었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1로 있었던 거죠.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가 되면서 산소는 마이너스 1의 산화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바륨도 마찬가지예요. 산화 상태가 플러스 2로 알칼리 토금속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 거니까 산화수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로지 침전이 만들어진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환원제로도 산화제로도 작용하는 건 아니겠죠. 따라서 디귿번도 틀렸다.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쉽죠?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 산염기 반응, 침전 반응인지를 먼저 제대로 알아봤다면 이 문제는 이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들 쉽게 답을 낼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15번의 답은 1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6번 문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A는 다음 반응식과 같이 분해되어 B와 C를 생성한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두 개 A로부터 시작을 해서 B하고 두 개 C로. 표는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 반응 용기에 A만 넣어서 시작된 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와 속도 상수였으니까 일단 속도 문제가 되겠죠. 시간에 따른 A의 부분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뭐 거의 뻔한 얘기가 되겠죠. 시간 나왔으니까. 각 실험 과정에서 온도와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따라 본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속도 문제라고 한다면 항상 온도하고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말이 그리고 왜 우리한테는 대단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몰수는 우리가 바로 압력에 대해서 비례가 되든지 혹은 농도를 가지고 얘기해 주든지 상관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손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실험 1에서는 온도가 T1일 때 그리고 실험 2는 온도가 T2일 때를 가지고 각각 보여주고 있어요. 온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차수는 달라지지 않죠. 그걸 다시 한번 단 T1과 T2에서 반응 메커니즘은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도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을 줬었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게 되는 이유는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반응 차수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수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성립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반화 수준에서는 고민할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실험 1과 실험 2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초기 상태의 P0에서 우리가 A의 부분 압력이 2분의 P0로 그리고 4분의 1 P0로 계속 절반씩 줄어들게 되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었어요. 따라서 우리한테는 바로 그 시간을 봤더니 어떻게 됐었니? 라고 하면 실험 1에서는 그 반감기라고 할 수 있었던 값이 바로 1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험 2에서는 그 반감기가 2분이었었고요. 더 중요했던 것은 그런 반감기들이 우리가 실험 1을 통해서 일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 정보가 왜 중요했니라고 하면 덕분에 차수는 우리가 바로 1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속도 상수를 비율관계로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답을 해줄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1차일 때 우리가 반감기, 일정하다라고 했던 그 반감기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니? 라고 하는 거냐면 그럼 다음과 같이 바로 반감기는 속도 상수에 늘 반비례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물론 그건 A의 소모 속도 상수가 되겠고요. 바로 K분의 1 곱하기 ln2가 되더라. 그래서 초기 농도에 무관하고 바로 오로지 속도 상수에만 반비례가 되더라. 그러니 반응 속도 상수가 K1과 K2로 주어져 있을 때 그 비율 관계는 몇 대 몇이 되겠니? 라고 하는 거냐면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 비율 관계는 2대 1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 반감기가 서로 2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 상수의 온도 전성이 되겠죠. 온도는 누가 더 높겠니? 라고 하는 건데 딱 2배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니고요. 온도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T1이 T2보다 온도가 높겠지라고 하는 거죠. 속도 상수가 더 컸으니까요. 자, 이 정도 우리가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 가지고 뭐라고 질문 주고 있는지 바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억번 선택지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분해의 반응에 차수를 먼저 묻고 있죠. 항상 제일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니은번과 디귿번인데 디귿번을 먼저 볼게요. K1은 K2의 2배가 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미 같이 확인을 했던 부분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디귿번에 대한 선택지도 이미 다 확인이 끝났던 거고요. 니은번만 풀어주면 되는데 니은번은 양적 관계가 되겠죠. 자, 실험 1에서 2분이 경과가 돼주면 이라고 했을 때 전체 기체 압력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일일이 기재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가 있었냐면 두 개 A가 줄어들 때마다 B 하나하고 두 개 C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정반응이 진행돼주면서는 A가 두 개씩 줄 때마다 B, C가 하나, 두 개로 늘기 때문에 하나, 두 개가 줄 때마다 하나씩 전체적으로 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A 입장에서는 반응이 갈 때마다 두 개씩 줄 때마다 토탈로서는 어떻게 되겠니라고 하면 토탈로는 플러스 1만큼 증가해요.
왜 강조를 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 실험 1에서는 2분의 경과돼주면 A는 반의 반으로 줄어들어요. 즉 A가 줄어드는 양은 뭐가 되겠니? 라고 하면 그러면 줄어드는 양이 4분의 그러니까 2분의 1만 줄어든 게 아니라 2분의 1씩 또 한 번 4분의 1씩 또 한 번씩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4분의 3만큼 줄어들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그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토탈은 증가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바로 4분의 3의 절반의 비율만큼이 추가로 는다는 거예요. 즉 8분의 3이 는 거잖아요. 그 8분의 3이 늘었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 주고 있는 게 바로 니은번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8분의 11이 된다라고 했던 것이므로 니은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어때요? 굳이 일일이 우리가 양적 관계를 세 줄씩 써가면서 문제를 풀 필요는 전혀 없구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기 때문에 답은 7번이라고 풀으시면 되겠죠. 어때요? 쉽나요? 자, 쉽다라고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두 쌍의 정팔면체 전해금속 차기온의 홀전자수를 비교한 것이다. 정팔면체라는 말을 딱히 써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라고 하면 정팔면체라고 했던 말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바로 6배짜리 척화물을 가지고 보자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모두가 다 바로 6배짜리 척화물을 이루고 있는 한 자리 리간드 6개가 결합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홀전자수가 누가 많고 적은지를 비교로 물어보고 있는 건데 다음같이 우리는 Cl-라고 하는 약장 리간드 그리고 Cl-라고 하는 강장 리간드가 결합하고 있는 것을 제시로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약장과 우리는 강장을 가지고 보게 되면 강장으로 결합하게 되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그만큼 로스핀의 전자 배치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그대로 말로 써주고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선택지의 정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물이라고 하게 되는 우리는 약장 리간드가 결합을 한 것과 그리고 바로 CN-라고 하게 되는 강장 리간드가 결합을 한 걸 가지고 호전자수가 누가 더 많고 적음을 얘기해 준 거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강장 리간드가 되는 바로 CN-가 결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덕분에 호전자수는 더 작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제시로 보여주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각각에 대한 전자 배치들을 통해서 홀전자수가 몇 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 봤더니 망간은 둘 다가 바로 산화 상태는 플러스 3이었던 거잖아요. 산화 상태가 위에 망간에서는 망간이 우리가 바로 플러스 3짜리가 주어져 있었던 거고요.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철도 우리가 산화 상태가 똑같이 플러스 3이었어요. 다만 망간은 우리가 7쪽이었었고 산화 상태가 3이었으니까 디옵탈의 전자 개수는 우리가 바로 4개가 돼주겠고 철은 8쪽이었고 산화 상태가 3이었기 때문에 빼주게 되면 디옵탈의 전자 개수가 5개가 되더라는 사실이었어요. 5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주목할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다음같이 강장 리간드가 결합했을 때랑 약장 리간드가 결합했을 때 홀전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약장 리간드가 결합을 했을 때 전자 배치는 디옵탈 전자수가 5개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우리가 T2G의 전자가 3개, 위에 2G의 전자가 우리가 바로 2개가 채워지게 되는 따라서 홀전자 개수가 5개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강장 리간드 결합을 해주게 되면 아래쪽에만 5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위쪽에 2G는 전자가 들어가는 게 없고요. 그래서 홀전자 개수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지만 위에서 그럼 우리가 바로 디옵탈 전자 개수가 4개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가 되죠. 그럼 망간인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T2G는 어쨌든 전자 개수가 3개, 그리고 위에 2G는 전자가 하나만 채워지기 때문에 홀전자 개수가 4개가 돼주겠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는 우리가 바로 아래쪽에만 T2G에만 전자가 4개까지 채워지고 그리고 바로 위에 2G는 전자가 채워지는 건 없게 되는 형태가 되주므로 우리는 바로 홀전자 개수가 2개가 돼주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 배치를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상 밑에서 문제에서 말로 주어진 정보들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반성은 그래서 CN-가 가장 강한 장 리간드다라고 하는 건 보나마나 무조건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니은번선 홀전자수가 가장 적은 거 찾아주자라고 했던 거니까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파악했던 바대로 바로 철이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망간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철이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망간이 결합이 되는 걸 가지고 질문 줬으니까 니은번은 틀렸고요. 상자성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건 홀전자수의 그대로 비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홀전자수의 비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같이 바로 홀전자수가 가장 많은 철에 물이 결합이 된 걸 가지고 연결해 주면 되고요. 그렇게 화학식이 주어져 있었니? 라고 해서 보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디귿번이 맞더라. 따라서 답은 기업번, 디귿번이 맞는 거니까 답은 5번이라고 풀어주면 되네요. 착화물에 관련된 문제들은요, 항상 결정장 이론에 관련된 문제들이 늘 출제가 되는데 다음같이 기본적인 내용들만 암기하고 있다면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17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우린 이어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금속 A와 B로 만든 전극으로 이루어진 전해 전지와 그와 관련된 반쪽 방식과 표조하는 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몰 질량은 B가 A의 1.7배이다. 몰 질량 등장하면 항상 양적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질문을 줄지라고 하는 것들은 아래쪽에 나머지 정보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농도들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가 다 표준 조건으로 주고 있었어요. 1몰 농도라고 하는 표준 조건, 1몰 농도라고 하는 표준 조건, 각각에 대한 수행사항은 Bn 플러스하고 우리한테 A가 양이온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Bn 플러스를 풀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게 질문이 또 되기도 하겠죠. 전원공급장치에 연결된 전해전지였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반응이더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아래쪽에서는 우리한테 바로 0.5V의 직류전원을 연결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왜 중요한 거니라고 하면 A하고 B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산화가 되고 누군가 하나는 환원이 될 거예요. 비자발적인 반응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0.5V의 전원이 연결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런 대소관계 비교를 물어볼 수도 있게 되겠고, 30쿨롱의 전하량을 흘려줬을 때 전극 A의 질량은 0.01g이 증가를 했대요. 일단 증가를 했다라고 한다는 사실 자체가 꽤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한테는 바로 A에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하는 건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억지로 우리가 바로 환원이 되도록 만들어 준 거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말은 즉 다시 해서 바로 B가 감소됐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봐서 B가 억지로 우리가 산화가 되도록 만들어 준 거구나 라고 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각각의 질량 변화량을 제시를 해준 거잖아요. 질량 변화량을 가서 봤더니 0.01g이다 라고 하는 걸 제시해 줬었고, 우리가 감소됐던 것은 0.034g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로 알려준 건데, 몰 질량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변화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몰 질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비율로서 이미 같이 제시로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정보들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라고 했던 건데, 위에서 문제에서 말로 뭐라고 줬는지 다시 한번 확인만 살짝 해보고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이렇게 줬었어요. 보면 B는 A의 1.7배이다. 그럼 A를 1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B는 1.7배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B라고 했던 것에 대한 몰 질량이 1.7배, 그냥 17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A는 1 대신에 10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초점 찍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 반응하게 되는 걸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 반응한 몰수의 비관계를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바로 반응한 질량 B라고 하게 되는 것은 여기다가 바로 곱하기 반응한 몰수비의 관계가 될 거니까요. 자, 따라서 보게 되면 몰수비의 관계가 몇 대 몇이 돼주겠니라고 하는 건데, 비율상 보게 되면 그 비율은 바로 1대 2가 돼주겠죠. 즉 B가 2개씩 반응할 때마다 A는 하나씩 반응했다는 얘기가 되줘요. 그러면 이 말로부터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게 되면 이런 얘기죠. B가 산화가 되는데 B가 2몰씩 산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는 1몰씩 환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주고받는 전자의 몰수는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A가 반응할 때 우리가 환원하면서는 반드시 2몰씩 전자를 얻어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B가 2몰씩 반응할 때마다 2몰의 전자를 준다가 되는 거니까 N값이 우리가 쉽게 파악이 가능해지겠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바로 B가 2몰이 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생성되는 것도 우리는 바로 B가 2몰씩 생성이 될 건데, 서로 주고받는 전자의 몰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바로 이 자리는 2몰의 전자가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서 이동이 된다가 돼주는 거고요. 그럼 2대 2대 2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반응식에 있었던 그 N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이 돼주겠지라고 하는 게 되겠죠. 쉽게 우리가 N값을 찾아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분명히 앞서서 주목할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는 0.5V를 가해줬기 때문에 다음 같은 비자발적인 반응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즉 억지로 환원시켜주고 억지로 B를 산화시켜준다라고 했던 것으로 봐서는 우리는 바로 A의 환원 전위는 그대로 두고 B의 환원 전위를 빼주게 되는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했던 건데, 이 값은 0보다 충분히 작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가능했던 거니? 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플러스 0.5V를 해준 그 결과가 바로 0보다 크기 때문에 반응이 가능했지라고 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대소관계를 비교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아직 활용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0쿨롱입니다.
흘려준 전하량이 30쿨롱이다라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어떤 부분도 물어볼 수 있는지 나머지는 선택지를 보면서 풀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아래 이제 지문을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A의 몰 질량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네요. A의 몰 질량을 구해줄 수 있을 거냐? 30쿨롱의 전하량을 흘려준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흘려줬던 전하량이 30쿨롱이다라고 했던 그 정보는 꽤 중요한 거죠. 자, 흘려준 전하량 30쿨롱은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냐면 이동한 전자의 몰수 곱하기 1페럿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이동한 전자의 몰수라고 했던 것은 1페럿으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동한 전자의 몰수가 되겠죠. 자, 이동한 그 전자의 몰수를 얼마로 나눠준다면 바로 전자의 개수 2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환원되는 A의 몰수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A의 몰수에 해당되는 것의 몰 질량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질량의 관계로 식을 작성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해당되는 몰수라고 하는 것과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몰 질량 X라고 한다면 그 몰 질량에 대한 곱이 곧 바로 질량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질량이 얼마였는데 라고 하면 질량은 우리한테 0.01g이 증가했어 라고 얘기해줬던 거니까 요 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X값은 0.01 곱하기 2F 나누기 30이 될 건데 그렇게 안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0.01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쓰자라고 하는 느낌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보자라고 준 느낌인 거야 라고 하면 질량을 말 그대로 100분의 1로 보고 식을 이항시켜 준 건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F를 넘겨주게 되면 곱하기 2배 바로 페럿이 돼주겠고요. 30도 나눠주게 되면 분모에 30이 들어가 준 거니까 그러면 그 식의 형태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간단한 양적 관계를 가지고 질문 주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니은에서 반응식에서의 나에서의 n값은 1이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찾아줬던 정보였죠. 마지막 디귿번서는 바로 B의 환원전에서 A의 환원전의 값을 빼준 게 0.5V보다 큰 거니 라고 했는데 이 비교는 이미 우리가 위에서 마지막에 확인을 해줬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자, 다음같이 비교했던 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0.5V 좌변에 두고요. 우변으로 나머지 A와 B를 넘겨주게 되면 다음같이 작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은 바로 0.5V보다도 우리가 누가 더 작다라고 해줘야 되니? 라고 하면 B에서 A를 빼준 게 더 작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부동과 반대로 된 거니까 디귿번은 틀린 게 되겠죠. 따라서 18번의 답은 기억번, 니은번, 답은 4번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어떤가요? 차근차근 하나씩 그냥 쭉 풀어가게 되면 사실 전교학 문제들은 꽤나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18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마지막 실험 문제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스테아르산은 적절한 조건에서 그림같이 모일 표면에 단분자 막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단 면적이 0.1 나노미터 제곱이 돼주는 스테아르산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 가지고 단분자 막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증수 위에서 패트리 접시 위에 내부 지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서의 바로 내용들을 같이 확인해주고 목적이 돼주는 내용으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스테아르산을 이용해서 아보가드로 수를 대략적으로 결정하는 실험 과정이래요. 목적이 다음같이 바로 아보가드로 수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내는 과정을 묻고자 하는 건가 봐요. 실험 과정에서는 다음같이 10ml 눈금 실린더의 스포이드로 핵산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눈금 실린더에 1ml를 채우는 데 필요한 방울수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핵산 1ml에 해당되는 바로 핵산의 방울수, 핵까지만 쓸게요. 핵산의 방울수를 첫 번째 실험 과정에서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나에서는 패트리 접시에 증류수를 반 정도 채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별 느낌이 없겠고 다에서는 스테아르산을 가지고 일정량을 핵산에 녹인 용액을 준비를 한대요. 일정량을 녹인다라고 했던 거니까 이를테면 용액이 돼주는 거니까 농도가 또 있기도 하겠죠. 근데 농도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어요. 얼마만큼을 녹였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없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바로 핵산 일정 양에 대해서 녹아있는 바로 스테아르산의 우리는 농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긴 하겠고요. 그리고 라에서는 가의 스포이드로 즉 핵산의 방울수가 몇 방울 필요한지 썼던 그 스포이드를 이용해줘서 나의 패트리 접시 위에다가 다에스테아르산 용액을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방울수를 세보겠대요. 이 방울수를 센다라고 하는 건 핵산 용액의 방울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방울수와 그대로 우리가 가해서 1ml당 핵산의 방울수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주게 된다면 그럼 덕분에 들어가게 됐던 부피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럼 부피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게 됐던 바로 스테아르산의 양을 알아낼 수도 있긴 하겠죠.
자, 그러면 단분자막이 완료가 돼서 방울이 퍼지지 않고 3초 정도 렌즈 모양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용액에 대한 방울수, 계속 세면서 방울수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세주게 된다면 그럼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를 대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뭔 말인 건지 하고 약간 느낌이 좀 애매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내용과 연결지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험에서 아보가드로 수를 결정할 때 사용하게 될 자료가 아닌 것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보가드로 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즉 양적 관계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했던 것과 양적 관계라고 했던 부분은 입자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몰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몰수를 구하는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해당되는 그 물질의 바로 질량을 누구로 나눠준다면 몰 질량으로 나눠준다면 가능할 거예요. 즉 질량과 관련되는 부분이 뭔가 있었니? 라고 했을 때 있죠. 그 부분이. 바로 그 해당되는 질량에 해당되는 부분은 농도하고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좀 있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런 농도에 해당되는 용액을 우리가 몇 방울씩 넣느냐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해당되는 질량이 단분자막을 만드는데 바로 들어가게 되는 스테아르산의 질량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자리로 들어가게 될 정보들의 주요 내용들은 바로 우변에는 전부 다 스테아르산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되주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스테아르산의 몰 질량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단분자막을 만드는 데 들어갔던 바로 질량이 돼주겠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좌변에 있었던 아보가드로 수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의 그러면 그 개수, 몰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같이 연결이 돼줄 필요가 있겠지라고 하는 건데 이 입자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해져요. 왜냐면 위에 패트리 접시에 바로 단면적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제시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림을 보면 패트리 접시에 내부 지름이 있고 그러면 단분자 막의 면적이 있는데 위에다가는 스테아르산에 또 우리한테는 단 면적을 제시해 준 게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한테는 바로 해당되는 단 면적, 즉 단면적에 대한 비율이 되겠죠. 단면적 비율이라고 하게 되는 것, 누구에 대한 비율이야 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테아르산의 비율이 돼주겠죠. 그래서 스테아르산의 단면적을 가지고 비율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단면적, 누굴 나눠주면 되겠니? 라고 하면 바로 접시의 단면적을 우리가 바로 그대로 나눠주게 되면 그 비율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우리한테는 스테아르산이 이 단분자 막을 만들게 될 때의 입자의 개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알고 있는 정보니까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사용하지 않을 자료는 뭐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1번에 있었던 헥산의 몰 질량은 필요가 없죠. 우리한테는 바로 스테아르산의 몰 질량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따라서 헥산이 아닌 바로 스테아르산의 몰 질량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스테아르산의 몰 질량이 필요했던 부분은 앞서도 얘기했던 요 내용이 돼주겠죠. 따라서 2번은 반드시 필요하겠고 헥산의 한 방울의 부피라고 했던 부분도 필요한 거니? 라고 하면 필요했었죠. 그 이유인 즉슨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들어가게 되는 방울수를 센다라고 했던 건데 그 방울수당 우리가 바로 들어가게 되는 부피를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위에서. 그리고 바로 4번에서는 패트리 접시의 내부 지름이다라고 했던 건데 그 부분도 이미 입자수를 파악하는 데 필요했던 내용이었었고요. 마지막 5번에서는 스테아르산을 녹인 헥산 용액의 단위 부피당 스테아르산의 질량이었어요. 이 부분도 앞서서 농도로부터 우리가 해당되는 질량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농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었지라고 했던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나머지들은 다 필요하겠지만 1번에 있었던 헥산의 몰 질량은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어떤가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우리가 양적 관계에 해당되는 개념인데 이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까다롭게 보여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개념이고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실험적인 내용이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고 자료 해석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번에 바로 7회 미트히트 기출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게 됐는데 어떤가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죠? 자, 다시 한번 늘 당부드리지만 전체적인 난이도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주요 개념들 혹은 문제를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숙달시켜둘 수 있는 풀이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험 보고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파이팅!